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3주차 이제 챕터 2 분산학습의 역사에 대해서 이번에 좀 살펴볼 텐데요. 이게 워낙 제가 그동안 그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장이 제일 흥미진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다이내믹하고 내용도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 이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약간 기술적인 이슈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약간 개요 개념이었다면 그러니까 이번 장에서는 약간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우리 분산학습의 어떤 그 환경들을 쭉 한번 훑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만 해주시고 바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 때 이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있고요. 저는 이은미라고 합니다. 아시는 반갑습니다. 것처럼 대구에서 네, 소프트웨어 강사로 활동한 지 이제 5년 차 정도 됐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작년까지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고요. 작년까지 좀 굉장히 바쁘게 일을 했어요. 거의 쉬지 않고 음, 일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계속 듣기도 하고, 저도 수업을 하지만 저도 다른 강사들 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들 수업을 좀 많이 들으면서 최근에는 저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쪽 방향으로 이제 오프라인 하는 수업 시간을 조금 줄여가면서 온라인 수업 시간을 늘려가려고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고 실제로 수업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학기에서 저희 과제가 조금 그 온라인 수업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한번 쭉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시죠.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뭐 교육학을 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용어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사실 좀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전반적으로 그냥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첨언을 하거나 뭐 네네. 질문을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챕터고요. 그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저희 그냥 분산학습이라고 할게요. 그 네. 분산학습의 역사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디지털 학습 시대가 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 기반의 그 학습들이 지금까지 한 40여 년간 시간 동안 조금 급진적으로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역사를 살펴본다는 게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만 어디서 왔는지 알고 가야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음, 역사를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산학습의 정의를 간단히 내려보면 단순히 저희가 원격 수업을 하는 그런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달되면서 학습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그런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모바일이나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 이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시대가 됐고요. 웹 기반이나 모바일, VR, AR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제 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제 분산학습이란 말을 이러닝 대신에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은 이러닝이나 뭐 온라인 학습, 뭐 온라인 러닝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약간 학문적인 용어로 정의를 내린 것 같아요. 분산학습이란 좀 더 포괄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내용들을 좀 담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닝이라고 하면 사실상 좀 제한된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온라인 러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그 우리가 그 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뭐 지금 정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다양한 어떤 기술 기반 환경까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어떤 학습 환경이 앞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이 분산 학습 환경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이러닝이라든지 온라인 학습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분산 학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닝이란 말 대신 이 그 수업 내에서는 아마 분산 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1980년대부터 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는 교육이 이제 디지털 기술이랑 처음으로 교육이 맞닿기 시작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요. 교재에서도 본 것처럼 책상자에서 컴퓨터 기반 학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기존의 교육 방법에 비해서 학습 시간을 뭐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단축할 수가 있었고요. 음, CI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활동을 더 빨리 할 수 있었고, 학습에 음,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냈고요. 뭐 ITS나 ITS 같은 시스템들이 나오면서 훨씬 이제 점점점 더 발전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학습자가 문제를 뭐 단계별로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힌트를 제공해 주거나 뭐 교사랑 유사한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이런 음,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그 작년에도 봤던 AIDT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비슷한 경향을 띠는 것 같습니다. 실제 학습자의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향상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음, 1980년대에는 뭐 미국의 국방부나 국립과학재단, 교육부 이런 여러 기관들이 이런 연구들을 많이 후원하고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고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장기간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서 이제 지금 플래토라고 뭐 우리가 보통 플라톤이라고 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플레이토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좀 나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 방금 그 LMS에 제가 링크를 하나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플레이토 기원에 대한 플레이토 컴퓨터에 대한 기원에 대한 글을 제가 이제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아티클인데요. 나중에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게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놀라웠던 게 1950년대, 60년대 개발한 어떤 컴퓨터와 관련된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최초로 컴퓨터를 사무용이라든지 뭐 어떤 산업용으로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쓰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의미가 좀 남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빠르게 AI를 도입하려고 하는 부서가 교육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신기술들을 쓰지 못해서 안달일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변화가 그만큼 없던 또 환경이 또 교육 환경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빠르게 바뀌는데 지난 시간 수업할 때도 잠깐 언급이 네. 됐지만 교육 환경은 거의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초기 그 전통적인 교실 수업 모형이 아직도 여전히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뒤에서 이제 그걸 보조하는 시스템들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왜 이렇게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빠르게 뭔가를 적용하려고 할까? 뭐 이게 이제 교육에 관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여기에 보면 CAI라든지 ITS라든지 초기부터 지능형 그 컴퓨터 보조학습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접목이 되거든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로 학습 효과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험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이제 여기에는 역사적인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 책이 지금 그 지난번 챕터에서도 이제 다뤘지만 ADL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나온 책이라고 있고 이게 이제 미 국방부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군 중심에서 나온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시기에 왜 그렇게 컴퓨터를 중심으로 교육 계획을 시도하려고 했었을까? 이게 이제 러시아와의 그 경쟁 관계 때문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최초로 미사일뿐만 아니라 우주선을 먼저 날렸고, 이제 그것 때문에 미국 과학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 그게 교육계까지 영향을 끼쳐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이 들어가면서 그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교육 체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사실 여기에 지금 부분적으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역사적으로 좀 맞닥뜨려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개인적으로 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학교에 네, 계신 네, 선생님들은 주로 뭐 선도교사를 하시거나 이쪽에 적극적으로 조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러겠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뭐
이 AIDT 때문에 제가 교사 연수도 방학 때 몇 번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적극적이신 분들보다는 좀 소극적인 분들이 훨씬 많으셨고, 네네. 실제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네네. 많으셨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두 가지 관점 같아요. 하나는 그 AIDT라는 그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이번 정책이라든지 이번에 만든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도 좀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좀 두 개를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스템이랑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긴 하지만 누구나 다 AI에 대한 기대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이든 다 있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어떤 도구적인 관점에서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교사분들도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약간의 저항적인 그 반응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뭐 또 그런 분 당연히 계시겠죠. 뭐 의무감으로 그냥 이게 그냥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연수 차원에서 그냥 와서 교육 받는 분도 계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흐름들이 잡히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정책들을 계속 이렇게 밀고 가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의하시나요? 집안에 아니, 네. 저희 집안에 사실 선생님이 좀 많아가지고, 네, 뭐 형제들 중에도 있고, 저희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네, 네. 그 육아휴직으로 애기 이제 둘 낳고 키우고 하면서 육아휴직을 한 5년 정도 쉬었다가 올해 복직을 했어요. 음, 그 전까지는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 했었냐면 막 AIDT나 디지털 이런 거 막 극혐이야 이런 얘기 음, 했었거든요, 저한테. 워낙 아날로그를 또 좋아하는 친구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실제 학교에 가보니까 음, 이제 본인이 너무 놀란 것 같더라고요. 환경 음, 자체가 5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고, 음, 그전에는 이걸 이제 약간 이렇게 배제해 놨다면, 이제 음, 실제 음, 음, 현장에 가보니까, 음, 조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음.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깊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맞춤형 교육 뭐 이런 거 네. 하면서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제 생각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 이제 지금 이 교육 체계를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느 수준에서 도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빠른 시기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애들을 학습시키는 것 자체는 조금은 저는 거부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 분야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책형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는 필요하고 그 이후에 뭐 조금 더 성숙된 상태에서 교육을 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그것도 그런 어떤 개념들은 사실은 방법론에 좀 관련된 것들이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자율권을 주면서 그런 것들을 좀 융통성을 있게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1980년대에는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모델들도 나왔고, 뭐 분석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단계들을 거치고, 전통적인 교육이 어떤 행동주의에 기반한 반복 학습을 사용을 하고, 뭐 인지주의 학습의 영향력이 커져서 인지 부화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이론들이 제가 명확하게 이 이론들에 대해서 정확히 사실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조금, 이게 이제 그 스키너라고 보통 이제 동물 행동주의 그 자들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우선은 교육 환경들을 많이 그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행동주의라는 건 단순히 이야기하면 상벌 체계거든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계속 그 어떤 환경에 놓이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그 자극을 통해서 이제 학습에 계속 집중하게 되고 학습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인지주의 자체는 그 우리 우리가 학습하는 인지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하고 이제 학습에서 어떤 단계를 항상 거치게 돼 있는데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학습의 어떤 교육의 어떤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어떤
그 상황들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학습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행동주의에서 출발을 했다가 이제 천천히 인지주의로 가고 그 이후에 나중에 구성주의라고 하는 또 관점으로 또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어느 것이 하나가 옳다라기보다는 이 세계가 좀 병목돼서 교육훈련 체계에 그 각 분야에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80년대 기준에서 보면 행정주의에서 인지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지 부화 이론에 따른 새로운 학습 원리가 여기서 개발됐다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보통 우리가 수학이나 뭐 영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어떤 그 수업을 듣다가 보면 코딩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느 단계를 스스로 극복을 못하고 잠깐 멈춰 있는 병목 현상들이 항상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선생님들이 감지를 해서 그 학생들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핵심이라고 보고 그걸 교육 설계에 반영시켜 놓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교육 시스템 설계 관점에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ISD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인지주의적인 어떤 관점에서 교육 설계론 이론들이 많이 지금 나왔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0년대로 넘어가면 인터넷의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이제 그 1900년도로 가버리면 중간에 놓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 제가 말씀으로만 좀 네, 이야기만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좀 중요하게 그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벤저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 시그마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 이분은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올 이야기 많이 나오는 분인데 완전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만드신 분이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맞춤형 교육 환경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론들을 제시한 최초의 과학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튜터링을 받은 그 학생 모집과 그리고 튜터링을 받지 않는 학생 모집 간의 그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튜터링을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나은 성적을 거뒀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사람이고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이제 그걸 과학적으로 실证을 한 거고요. 이제 그 기반으로 만든 학습 이론이 완전 학습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해서. 그래서 1대1 개인 교습이라는 걸 받는 학생이 이제 우리가 단체 수업을 받는 학생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내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어떤 근거를 제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왜 맞춤형 학습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1대1이라는 걸 선생님 한 사람당 한 사람 개인당 학생 한 사람을 다 붙여주기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공격 체계를 만들기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컴퓨터 학습, 이제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컴퓨터 기반 학습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이제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러면 튜토링을 할 경우에도 어,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證적인 연구들이 있었던 거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밝혀지면서 이제 비로소 맞춤형 교육, 뭐 퍼스널라이즈드 교육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 뭐 AIDT에서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이런 적용 학습이라든지 개인의 학습, 뭐 이런 부분들이 블룸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인지부화 이론 이후에 나온 것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성주의 이론인데 이제 구성주의는 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장 피아제라고 하는 그 분하고 비쿠스키라고 하는 그 구성주의 이론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 이게 이 두 가지 이론만 하더라도 꽤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구성주의라는 것 자체가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배경으로 한 이론인데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받는 것으로 어떤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야지만이 지식이 쌓인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거기다가 여기도 그 협력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이론까지 다 가게 되면 이건 단순히 경험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경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어떤 교류까지 포함을 해야지 실제적인 지식이 습득이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이제 소셜 러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또 연결이 또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이론들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교육 설계 관점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이제 이런 많은 교육 철학들이 탄생되고 실제로 새롭게 조명되면서 교육 철학들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90년대가 이제 들어서는데 이제 90년대 조금 더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90년대로 넘어가면요. 인터넷이 학습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요. 학습자가 더 이상 교실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졌고, 교수자도 다양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90년대 말에는 미국 대학의 60% 정도가 웹 기반의 강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90년대는 이러닝 산업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LMS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관리나 추적이 가능해졌고, 학습이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동료 학습자랑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함께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교육 설계에 반영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협업 도구, 커뮤니티 기반 학습이 확산됐고, 교재에 요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이 글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가르치고 배우는 환경은 벽돌과 나무 판자로만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 소프트웨어로도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은 가상이 될 수 있고, 많은 교사랑 학생들이 자신만의 컴퓨터를 보유한 시대에 더 이상 교실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교실이 전화선과 컴퓨터를 통해서 그들에게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이러닝뿐만 아니라 여기네. 예, 한 칸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네. 90년대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0년대를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보면,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 어, 이제 제가 그 90년대를 가장 그 뜨겁게 보냈던 그 나이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90년대가 됐고, 이제 뭐 군대라든 직장을 시작한 게 이제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이제 제가 직장에 처음 들어가니까 인터넷이 이제 처음 깔리기 시작했고, 그때 도스 환경에서 이제 윈도우 환경으로 이제 지금 막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컴퓨팅 환경들이 빠르게 전환이 되기 시작한 그런 이제 시기였는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컴퓨터와 컴퓨터가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기존의 그 컴퓨터 단독으로만 계산기처럼 쓰는 일종의 워드 프로세스로만 쓰던 그런 개념의 컴퓨터에서 이제 그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웹 기반으로 컴퓨터를 연결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말 정도 되니까 중반에 이제 웹 기반의 여러 가지 그 강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이 60% 정도 미국 대학의 60% 이상이 90년대 정도 말이 되면 웹 기반 강좌를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대구 그 교대에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캔버스라고 하는 LMS인데,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이제 시스템인데, 그 이전에 이제 웹시티라든지 뭐 블랙보드라든지 이게 훨씬 더 앞선 90년대 그 시스템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기반에서 어, 학교들에서 굉장히 많은 시스템들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어. 그걸 이제 보통 CMS라고 많이 불렀어요. 코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LMS라고 이제 통일해서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여기엔 다양한 어떤 표현들이 그때는 섞여서 쓰이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VLE라고 해서 가상 학습 환경이라는 말도 썼었고, 학습 플랫폼, 뭐
관리 학습 환경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여기에는 어쨌든 그 HTML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랭귀지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걸 기반으로 지금 브라우저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90년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LMS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LMS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LMS가 잘했던 부분은 뭐냐면 그 학습을 관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너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동안에는 그 학습자들한테 뭔가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그냥 학생들한테 전달만 했지 학생이 그걸 얼마나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사실은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면 지금은 이 사람이 어, 0초부터 시작해서 뭐 1시간 동안 이걸 봤다 안 봤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우리가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자가 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를 추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러닝에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실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학습자가 이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이제 추적 관리를 할 수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되면서 이제 이것들이 미치는 어떤 그 영향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그 실제적인 어떤 교육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으로도 많이 증명이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데 AR, VR도 여기에 이때 처음 나오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 시절에 이런 것들을 경험은 잘 하지 못했지만 이미 그 AR, VR은 아까 우리가 80년대에서도 잠깐 이제 나온 개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90년대 중반 정도 되면 군대 같은 데서는 뭐 예를 들면은 탱크라든지 비행기에 탑승을 하지 않고도 이런 AR, VR 기기를 헤드셋 같은 걸 쓰고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교육 훈련 체계에서도 이런 컴퓨팅 학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는 그런 어떤 시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이제 90년대 이때 ADL이라고 하는 기관, 이 책을 지금 만든 이 책을 출간한 ADL이라는 기관도 이 90년대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그 분산 학습 환경들이 이제는 계속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이제 군에서는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아예 이걸 하나의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교육과 관련된 혁신 프로젝트를 맡는 별도의 어떤 기관을 만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ADL 이니시티브죠.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부서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도 계속 이 프로젝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면 꽤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 미 국방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스콤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업 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스콤은 지금은 많이 안 쓰는데 그 스콤이라는 표준도 그 이러닝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알 정도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것도 ADL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기 시작한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ADL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또 몇 가지 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좀 지엽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2000년대로 넘어가서 다시 좀 해볼게요. 200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은 모바일 학습입니다. 모바일 기기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학습 시간이나 장소 대학을 이제 그 제약되는 것들을 더 줄여줄 수가 있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이크로 러닝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학습하는 거를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일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이동 중에도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같은 그런 소외된 지역에서
어떤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회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2000년대에 시작된 OER 운동이나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지식에 대한 장벽을 이제 낮추자는 그런 운동들이 시작이 되면서 무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이제 동시에 같은 강의를 듣는 그런 모델들도 나오게 됐고요. 누구나 어디서나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실현한 때가 2000년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대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뒤에 그 학습 분석과 교육 데이터 마이닝은 그 뒤쪽에 있는 건가요? 제가 그 자료가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줄이고 잘라낼 거예요. 하면서,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옛날 거 보고 있는 거군요. 네, 네. 어쨌든 지금 그럼 2000년대를 조금 그럼 제가 좀 더 정리를 좀 더 해볼게요. 그 2000년대라면은 우리가 이제 그 혹시 아이폰이나 그 갤럭시 폰 언제부터 쓰셨어요? 2000년 지나서 2003년, 4년 요쯤에 쓴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아이폰 기억이 안 나요. 2008년에 나왔어요. 아, 그래. 갤럭시 갤럭시 폰 2000. 갤럭시 어? 스마트폰 이렇게 네모나게. 그거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개념 자체가 2009년도인가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해요? 우리가 그 전에 썼던 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인데 플립형으로 이제 들고 네. 다니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PDA형이 있긴 있었는데 그건 보편화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다 그냥 이렇게 그냥 전화하고 뭐 조금 기능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하고 뭐 음악 듣는 정도의 수준에서 사이언 같은 뭐 그런 예, 그런 개념으로 아마 우리가 2000년대 말까지 대부분 사람들 썼을 것 음, 같고요. 저같이 이제 좀 얼리 어댑터들은 아이폰을 2008년도부터 썼어요. 이게 음, 2007년도에 가 나왔는데 2008년부터인가 2009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아이폰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앱스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모바일 학습이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두 개의 개념을 한꺼번에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처폰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제 그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전히 지금 쓰고 계시는 그 피처폰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터치가 가능한 이런 스마트폰, 이 개념의 중간에서 그때도 교육들이 이런 조그마한 단말기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뭐 영상이라든지 뭐 간단한 어떤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학습의 형태를 이제 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데이터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와이파이가 보편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3G 같은 건 속도도 느렸지만 3G 환경 우리가 4G 뭐 지금 이제 5G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시절이 되기 전에는 속도도 되게 느렸지만 비용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컨텐츠를 작게 이제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작은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러닝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러닝 자체가 근데 해보니까 이제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제 틱톡 같은 그런 쇼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느끼는 거지만 약간 중독성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교육을 받으면 이제 훨씬 더 교육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들도 그래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그런 데이터 제약적인 환경과 이런 단말기의 제약적인 환경, 그리고 우리가 마이크로러닝이라는 쇼츠 같은 그런 어떤 짧은 컨텐츠의 교육 효과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일종의 이제 마이크로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탄생이 이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교육 형태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그 책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 아까 1세대 블랙보드라든지 웹시티 같은 LMS 환경들이 80년대에 이제 탄생을 해서, 아니 90년대 탄생을 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운 강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탄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들이라든지 사카이 같은 그런 오픈 소스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제로 이제 경쟁 체계가 굉장히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LMS를 좀 범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블랙보드나 웹시티는 상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비싸고 아무나 쓸 수 있었던 환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들이라든지 사카이 같은 오픈 소스 환경이 나오면서 이제 누구나 LMS를 쉽게 설치하고 무료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개념을 이제 도입하는 사례들이 많아졌고 전 세계에 이제 LMS 확산되는 그런 결과가 2000년대 초에 이제 마련이 됩니다. 그러면서 LMS라는 게 일종의 표준 뭐 이렇게 환경처럼 이제 만들어지고 분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LMS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컨텐츠를 호환해야 되는 그 이슈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이 학교에서 만든 컨텐츠를 다른 학교에서도 쓰고 싶은 그런 어떤 그 이슈들이 이제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이제 저기 학교에서는 쓰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낭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컨텐츠의 포맷이 스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ADL이라고 하는 이 책을 만든 이 책을 출간한 기관이 만든 표준을 실제는 군대에서 쓰려고 만든 표준이었는데 이제 학계에서 이걸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콤이라고 하는 이런 표준을 통해서 컨텐츠가 공유되는 그런 어떤 또 시대가 2000년대 초부터 또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컨텐츠를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학습 레지스트리, 이제 콘텐츠 저장소 이런 개념으로 또 나오기 시작하고 이걸 또 연구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이제 많이 생깁니다. 이제 이걸 고민하다 보니 교육에서는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늘 이제 공유라는 것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OER이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이게 오픈 교육 자원, 여기서는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 OCR이라고도 하고 OER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컨텐츠들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무크라는 것이 2000년대 말에 이제 나옵니다. 2012년 정도 돼야지 이게 이제 본격화되는데 실제로 2000년, 2008년 정도에 무크의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그 이후에 몇 년 정도 시기가 더 필요했지만 2008년 정도에 이 운동이 실제로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012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오픈 교육과 무크 같은 어떤 개념들도 2000년대 말에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C무크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또 X무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적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좀 거꾸로 교실이라는 말 많이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썼었잖아요. KBS에서 다큐멘터리도 많이 나오고. 근데 그 개념도 사실은 2000년대 칸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새로운 어떤 그 개념의 오픈 러닝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칸 아카데미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살만 칸이라고 하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멜린다 재단으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아서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칸 아카데미가 실제로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교육 혁신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썼던 말이 플립 러닝이었거든요. 이 거꾸로 교실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집에서 하고 이제 선생님들은 오히려 학생하고 대화해라. 그리고 심학습 활동을 주로 해라. 이게 이제 플립 러닝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과 결합하면서 단순히 온라인을 도구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핵심적인 어떤 그 철학을 그러니까 철학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그런 개념으로 기술들이 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기가 됐던 시절도 2000년대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2000년대 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넘어가 볼까요?
2000년대 이후로, 2010년대 이제 이후로 현재까지를 보면은 2010년대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이랑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는 학습 환경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적인 진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음성 언어를 이해한다든지,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된다든지, 게임이나 SNS 같은, 그리고 굉장히 그 디테일한 수준까지 어떤 성과를 추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할 수 있게 되고, 아까 말했던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 무크라든지, 그다음에 그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다양한 많은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뭐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고요.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도 뭐 심박수를 체크하거나 안구 추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실제 학생들의 감정을 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 지금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음, 실제로 그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 하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네, 거기 처음에 딱 접속을 하면 이렇게 그 카메라를 보고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음, 이렇게 그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거나 다른 데를 보거나 하면 이제 네, 경고를 주고 막 그런 걸. 네, 그게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네.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학습자 수준이나 선호도에 맞춰서 개인화된 학습 경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고 인공지능이나 기계학습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까지 한꺼번에 할까요? 아, 이거 꼭 좀 끊고 갈게요. 네, 최근 동향은 또 이야기할 게 또 있어가지고 네, 짧게만 볼게요. 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크가 조금 더 이제 그 대중화되는 그런 시기가 2010년대인 것 같아요. 이제 이덱스하고 뭐 코세라 같은 뭐 그리고 유데미 같은 그런 대형 무크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실제적인 어떤 그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줬죠. 이게 이제 단순히 개인들이 뭐 대학을 하지 않고도 고등교육 강좌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기업 뭐에서 인력을 선발할 때도 이그 서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뭐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잠깐 오기도 했고 그랬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무크라는 것이 여전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력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무크에서 들었던 강좌의 서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뭐 온라인에서 강의하는 것 자체의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큰 방향이 이제 갈라지는데 엑스무크하고 시무크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시무크는 조금 더 소셜적인 그런 이제 우리가 환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무크는 그 조금 더 연결주의적인 아까 이제 그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혼자 공부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간의 어떤 그 그룹 활동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프로젝트 과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뭐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그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한 무크라고 보면 엑스무크는 그냥 확산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익스텐디드 무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각자가 알아서 그냥 공부해라라고 하는 개념에 가까워요. 자유방임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되 수업을 실제로 듣고 마무리하는 건 너네들의 몫이야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허용을 하되 그걸 강요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최대한 자율적인 기반으로 하는 것을 엑스무크가 기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사실 마무리한 강의는 거의 없어요. 저도 이덱스나 코세라 같은 데서 강의를 많이 듣긴 했는데 실제로 마무리가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가 좀 지치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 또 포기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저도 여러 번 어쨌든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그러시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진득이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같이 무리가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이제 효과적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뭔가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들을 홍콩 공부하면서 저도 많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이라는 개념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 지금 결합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컴퓨팅 그 역사에서도 굉장히 어떤 의미가 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 클라우드와 같은 그런 어떤 거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시장에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데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기반들이 학습되면서 이제 자체적인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팀은 이제 두질 않고 대학이나 학교에서 여기다 시설을 다 맡기고 그냥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컨텐츠 환경들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이제 집중적인 어떤 관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클라우드를 빼면은 이제 사실은 거의 그 어렵죠. 왜냐하면 학습, 뭐 추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실은 그 컴퓨팅 환경들이 필요한데, 이 클라우드 없이는 이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오픈 AI가 만든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이 없으면 사실 나올 수가 없었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있고, 그 클라우드 환경을 빌려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좋은 그런 인공지능의 그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들이 나온 것도 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지금, 여기서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IoT를 하면서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습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게더링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컴퓨터만 보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을 듣는 어떤 인터넷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는 단말기는 컴퓨터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뭐 하나만 들고 다니는 게 여러 개를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뭐 패드도 들고 다니고, 노트북도 들고 다니고, 뭐 집에 있는 컴퓨터도 있고, 어떨 때는 TV로도 연결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 생기면서 이 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학습 데이터 정보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이제 수집하는 것이 지금은 거의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딱 원하는 형식으로 맞춰서 가져오기도 지금 힘든 상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다른 챕터에서 아마 다루게 될 텐데요. 우리가 왜 우리가 이 분산학습 환경에서 그 경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면, 이런 학습 데이터가 일관성들이 이런 컴퓨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다변화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XAPI라고 하는 Experience API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데이터 모형이 개발됐는데, 이것 또한 ADL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출시된 것도 2010년대 클라우드 환경과 IoT라고 하는 어떤 환경과 무관치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모이면, 데이터가 모이면 뭘 하죠? 우리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 그 이야기로 이제 지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무크랑 관련돼서 이건 그냥 수업이랑 크게 관련은 없는 얘기인데요. 네네. 무크를 저희가 무료로 듣잖아요. 네네. 무료로 듣고 관리를 아무도 안 해주기 때문에 주로 실패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재작년쯤에 어떤 강의를 들었었는데 네. 아, 저 방법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했던 게 챌린지 형식으로 진행하는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강의를 해주고 과제를 음, 내주고 그 과제를 음, 뭐 예를 들어 챌린지를 6주 동안 진행하면 일주일에 한 음, 번씩 과제를 주고 그 음, 과제를 계속 이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음, 끝나면 이제 어떤 보상을 주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아, 저 음. 방법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 제가 지금 그 아까 성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챌린지 형태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수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희가 시작할 때, 뭐, 일주일 정도 매일매일 과제를 줘요. 7일 동안 매일 과제를 음, 주고,
근데 음, 제가 그 수업 영상을 주고 그 영상을 음, 보고 음, 수강생들이 과제를 해서 업로드하는 형태인데 음, 그거를 7일 동안 매일 하면 처음에 음. 시작할 때 저희가 수강료를 5만 원을 내요. 어, 내고 과제를 다 하면 5만 원을 100%다 환급해 줍니다. 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했는데 거의 90% 이상. 음.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0명 가까이 했는데 정말 그 안 하신 분이 10명도 안 됩니다. 거의 100%에 가깝게 그 그게 과제를 원래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단계를 두고 처음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음,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그게 음, 이제 조금 더 재미있으면 그 뒤에는 유료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음, 기초하는 과정은 저희가 음, 100% 환급해 주는 걸로 챌린지를 하는데 음, 그렇게 하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음. 우리도 아마 그 대학원 과정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수업 다 들으면 준다 그러면 돌려준다 그러면 다 잘 듣지 않을까요? 네. 그 어,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수업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느끼는데 혹시 그 에꼴 40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파리 아니요, 그 프랑스에서 하는. 네. 뭐, 네, 처음 듣습니다. 아, 그게 이제 서울, 그게 이제 전 세계에도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서울 40이도 있고, 이 찾아보면 에꼴 40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아, 이제, 네, 들어봤습니다. 예, 프랑스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뭐, 네. 텔레콤 기업의 이제 회장님이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는 강사가 없잖아요. 과제도. 딱 과제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고 자고, 다 해주고 수업료 안 받고 과제를 무조건 해결하는 그룹 과제를 통해서만 네. 수업을 이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엄청나게 효과가 커서 이게 이제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이런 센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그 안에 꼭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동기부여나 그러니까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그 미션을 달성하게 해주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이제 AIDT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컨텐츠 중심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것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콘텐츠를 중심으로 우리가 굳이 AI를 설계를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 역량이라든지 어떤 커리큘럼 베이스의 역량 같은 것들을 중심에 뒀으면 훨씬 더 나은 걸 수도 있겠다, 나아질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뭐, 최근 동향을 정리를 해보면 VR이나 AR, 사물 인터넷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학습 환경을 뭐 더 실감나게 만들어주고 몰입감 있게 바꿔주고 있고요. 학습자는 이제 실제랑 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풍부한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됐고,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확 이렇게 많아졌다가, 사실 지금 이제 다시 학교로 다 돌아가고 나서는 좀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음, 코로나 시기에 제가 그 시기에 강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메타버스가 이제 상당히 막 이렇게 붐업이 돼서, 한 2년 정도는 제가 또 메타버스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니까 지금 메타버스 수업 해달라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이제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VR이나 AR 이쪽으로도 막 메타나 이런 데서 그런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다가 요즘에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VR이나 AR 학교 현장에서도 많이 조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튜터 같은 것들도 AIDT나 이런 데서 아마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챗 GPT도 그렇지만 그 자연어를 처리한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코딩이나 이런 거 해보면서도 좀 신기하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런 대화형으로 학습하는 것들이 지원되고 있다는 거랑 그리고 학습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뭐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주거나 개인에 맞게 학습 계획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학습 이력이나 자격증 관리 이런 것들도 어,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마이크로 크레덴셜이라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무크랑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특정 기술을 이제 단기간에 배울 수 있도록 해서
미국 대학들이 이제 그 트렌드로 떠올랐었던,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코로나가 겹쳤을 때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직업하고 직결돼서 핵심 지식이나 기술만 단기간에 획득을 해서 대학에서 어떤 공식 수료증이나 증명서를 발부받아서 쓴다든지, 그리고 디지털 배지 같은 것들도 요즘에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단 그 내용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제 그 가상현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메타라는 회사를 보면 알죠.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에서 갑자기 메타로 이름을 바꿔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회사 자체를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쪽에 목표를 두고 아예 바꾸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게 사회적 환경적 변화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 자체의 어떤 스탠스를 완전히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AI 쪽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그 환경적인 변화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우리가 AI, VR을 받아들이기에는 우리 인지 수준이 그렇게 많이 못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드셋을 끼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뭔가 스마트폰을 들고 증강현실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할 정도로 우리가 충분하게 어떤 그 인지가 바뀌어 있는, 우리 그 감각 자체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홀로렌즈 같은 것들 한번 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는 20분 이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뭐 약간 어지럼증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애플에서 지금 만든 그 AR 기기도 아마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아마 보급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야지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것이 되면 실제로 AI와 결합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학습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한데, 좀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대신 몰입형 학습 환경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됐었죠.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어떤 그 성과도 꽤 있었던 것 같고,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도 하죠. 뭐 의료라든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산업계 같은 데서도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서 쓰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볼까요? 이런 AR보다 오히려 조금 늦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인공지능이 이제 훨씬 더 빠르게 지금 터지면서 사실상 모든 모멘텀이 이런 그 AR, VR 쪽보다는 AI 쪽을 다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주도권이니까 AI 쪽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이제 AI가 전반적인 어떤 교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챗GPT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그, 그 제미나이 같은 지금 이제 구글에서 막 나오기 시작한, 그리고 뭐 페이스북 라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관련된 이제 그 여러 엔진들이 나오면서 보편화되면서 실제적으로 이게 단순히 어떤 자연의 처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기대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대화형 학습들이 이제 지원이 되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학습 설계까지도 이제 가능한 뭐 그런 환경까지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인공지능 컨텐츠들도 아주 쉽게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거죠. 혹시 그 이 수업 듣기 전에 혹시 제가 만든 오디오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제 목소리 같죠?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네, 그 AI라고는 생각 못했고, 다른 분이 예, 녹음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목소리를 클로닝을 해서 음. 텍스트를 주고 그걸 읽게 만든 거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약간 이질감이 있긴 한데 최대한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려놨는데, 가장 다른 게 뭐였냐면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 사투리를 음. 쓰는 편인데, 근데 그 친구는 사투리를 못 쓰더라고요. 서울말로 이렇게 나와서 약간 이질감이 좀 더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거죠. 그리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건 너무 좀 그래서 올리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 사진만 주고 그럴듯한 텍스트만 주면 제가 마치 강의하는 것처럼 연출이 가능한 그런 어떤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큰 변화죠. 이제 선생님들이 일일이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뭐 화장하고 뭐 시간을 내서 강의 준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잘 정리된
스크립트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목소리와 표정을 흉내내서 사실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을 훨씬 더 잘하는 그런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교육 환경에 단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변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언급하신 내용 잠깐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면 학습 이력, 뭐 마이크로 크레덴셜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분산 환경들이 그 이런 복잡한 환경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지,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낼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수업을 실제로 잘 들었는지 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특히나 또, 이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냐면, 증거 기반 학습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교육부라든지 이제 지방 그, 그 시도교육청 같은 데서 이거 예산을 학교에 쓰면 그 학교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교육 도구나 컨텐츠를 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그 데이터를 보고 추적을 하고 실제로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증거 기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이게 일찌감치 영국 같은 데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툴을 도입하거나 컨텐츠를 도입해서 학교에 만약에 쓰게 되면 이것을 정말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이것들을 학습 이력 뭐 이런 걸로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들이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XAPI 같은 거고 배치라고 하는 뭐 잠깐 이제 언급이 되는 부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 크레덴셜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지금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중간중간 이야기가 되고 있긴 한데 오늘 뭐 그 이야기를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 이야기를 다룰 때 한번 더 내용을 한 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지금 우리 플레이토라고 하는 컴퓨터가 나왔던 시절 5,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최근까지 이 컴퓨터 환경들이 이 교육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교육 환경들이 변해왔는지를 좀 러프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뭐 대략 어쨌든 정리하시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을 텐데 한번 수업 진행한 느낌을 잠깐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 개인적으로는 용어들이 조금 이제 낯선 용어들이 좀 많아서 계속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있어서 네. 같이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음. 그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새 학기째인데 두 학기까지는 조금 할만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번 학기는 어려운 게 많나 보네요. 다행히 매주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저도 웬만하면은 많은 부담을 안 드리려고 좀 최소한의 어떤 노력으로 이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두 번 정도 우리가 같이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한 번 정도가 수업은 남았고 마지막에 나중에 한 발표하는 게 또 남아 있을 텐데 이제 그 네.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수업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용어에 익숙해지고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좀 머릿속에 들어오면 책 한 권 정도를 읽었다라는 느낌 정도는 이제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의미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수업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뭐 마지막에 질문 있으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고 없으시면 바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은 없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이제 올려진 강의만 듣고 끝나고 뭐 중간기말 과제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네. 진짜 내가 대학원 다니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이번 학기에는 내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이 뭐 어떤 생각을 면에서는 다행이네요. 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긍정적으로 답해 주셔서. 네, 아무튼 그러면 다음 또 수업
때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